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초대석의 진행자 한석영입니다. 문비를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손님으로 한식 조리사 겸 시를 쓰고 계시는 박상조님을 모시고 희망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날씨는 조금 쌀쌀했는데 네. 그래도 봄이 온다고 하니까 비도 반갑네요. 네. 2012년도에 시인 등단을 하셨는데요. 한식 조리 일을 하시면서 시를 쓰신다는 게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생업을 하면서 네. 또 시 문학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두 가지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남이 봐도 힘든데 저는 더 힘듭니다. 그렇겠죠. 네. 저희 또 요식업 같은 경우는 12시간 근무라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또 좀 생활 좀 하고 하다 보면 새벽에 거의 글을 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초고는 일을 하다가 뭐 쓰고 사장님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일에 뭐 지장 없도록 제가 하니까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 퇴고를 하거든요.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시인이 되고 난 뒤부터 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시인의 그 직무유기가 아닌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면허증을 따놔놓고 장롱 면허증으로 섞이는 거하고 똑같은. 또 뭐 안 좋게 보면은 또 그 스펙 쌓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시가 너무 좋고 제 인생의 모든 게 전부가 시가 아닌가. 지금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건 생업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제가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얼굴을 잘 몰라요. 일찍 돌아가셨네요. 예. 저 어머니께서 이제 5남매를 기르시면서 제가 이제 막내로 이렇게 살았는데 태어났는데 그 안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사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자퇴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글에 대해서 시라는 데 좀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게 또 왜 그런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 모든 분야의 예술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게 구도적인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 이제 이 시에 매료되고 문학에 매료되고 예술에 또 매료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책을 자주 보고 이제 그 문학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중학교 때도 연애 편지들 친구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거 형님들 거 많이 훔쳐다 보고 이랬거든요. 꼭 연애 편지 뭐 대신 예, 부탁받거나 그렇죠. 대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동기로 해서 이제 시를 계속 쓰다 보니 시에 대한 매료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이제 썼으면은 이제 시 문학이라는 이 자체에서 큰 덩어리에 저도 들어가서 한 일원으로서 작품 활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등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독학으로 한 40살 넘게까지 이제 독학을 오래 했었죠. 하다가 이제 50이 되기 전에는 꼭 등단을 해야 되겠다. 등단이란 저한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등단을 해야지 제가 시를 하나 어디 가더라도 뭐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선입견이 보통 사람들은 보면 당신은 뭐 하는데 그게 수첩에 적어 샀나 이렇게 하면은 시를 쓴다 이렇게 하면 등단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시를 쓴다 하면 그 선입견이 좀 뭐랄까 좀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등단부터 해야지 내가 시를 좀 편안하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등단하는데 그게 좀 많이 매달려서 일을 했죠. 그래서 12년도에 등단을 하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에 참 상당히 자유로웠죠.
네, 등단하는데 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요즘에 뭐 조건이란 게 사실은 이게 문학도 너무 폐쇄돼 가지고 뭐랄까 출판사도 다 뭐 그런 출판업계도 문을 닫고 하는데 독자들이 사실은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 근데 이제 시라는 게 시든 뭐 예술 장르는 체육계도 예체능계는 사실은 좀 비리가 좀 많습니다. 네. 사실 그 위에 이제 그 좀 교수님들부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의해서 많이 예체능계는 이제 등단 제도라든가 그 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그런 게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등단지가 어딘지 거기에 보다도 그 작품성이 얼마나 뛰어나나 그리고 노력을 하느냐 그에 대한 열의를 하느냐 그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좀 거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등단은 하긴 어렵죠 사실은. 근데 쉬우면 또 쉬울 수가 있어요. 등단하셨어도 우리 조리하실 때도 이렇게 초보자가 있고 또 오래된 숙련자가 있듯이 또 시인에도 또 이렇게 초보 시인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좀 네. 예, 그런 거에도 조금 위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모든 게 이제 숙련공이라 그러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처음 하는 사람하고 오래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르듯이 그 면허증을 땄다고 해가 넣어놓을 게 네. 아니라 계속 보고 예술이든 모든 예술 장르에 불문하고 태고 다시 보고 다시 고치고 해야지 이게 자기 하여튼 뭐 자존심과 마찬가지거든요 예술이라는 게. 그걸 아무 독자들이나 내놓은 독자한테는 솔직한 말로 미안한 거거든요.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냥 성의 없이 해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은 계속 알고 닦고 또 보고 또 다시 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옳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쉽게 뭐 5분에 걸쳐서 쓰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또 며칠에 걸쳐서도 완성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선생님 보통 시 쓰실 때 네. 그럼 얼마나 아, 어떤 시인은 시 한 편 쓰는데 5년, 10년이 걸리는 분도 5년, 있대요. 10년씩이나요? 물론 그 한 편 가지고 뭐 10년은 걸리지는 않았겠지만은 네네. 그 시를 하나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만큼 그 시에 자기가 내놓는 독자들 앞에 내놓는 시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책임감이죠. 근데 이제 적게 걸리는 시는 솔직한 말로 한 10분에는 짧은 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시에 자기 영감하고 자기 색깔이 맞듯이 또 그런 거 오는데 억지로 짜내는 시는 실질적으로 너무 미사여구를 해서 꾸며야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는 좀 오래 가요, 사실은. 오래 가는 시도 있고, 뭐, 3일.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고는 하루만 하면 쓰는데, 그걸 태고를 해서 자꾸 수정하려고 고치고, 제대로 다듬으려면 적어도 한 달은 가야지. 그 시 앞에 또 이제 초고를 또 내놓고, 점차적, 순차적으로 하나씩 대고 하면서 또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문제예요. 2019년 새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선생님의 애착이 가는 그 시 한 편 들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거리지만 희망이 될는지는 모르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편하겠습니다. 툰드라 박상조. 오래전 툰드라의 성자들이 그랬다. 눈물 많은 사람들은 달과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민들레 영혼도 함께 심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긴 겨울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잎들을 데운다는 것. 누구 하나 좌절하지 않겠다고 올곧은 물감만을 꿋꿋하게 내린 채 무섭게 언 땅 위로 기어이 꽃대를 밀어 올리고 마는 한 계단 한 계단 골목마다 전투 같은 작업복을 널며 결코 느리게 살지 않겠다고 손보다 먼저 가슴에 굳은 살이 박힌 퇴근길 줄콩 같은 새끼들과 둥지를 위하여 붕어빵 한 봉지에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한 짐의 눈발은 덮어쓰고 가야지. 이렇게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별이 동인지를 이렇게 발견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동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책이 요래 있는데 별이라는 보통 우리 독자들께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별이라는 순수 우리말인데 이제 거물을 투망을 치다가 보면은 고기를 끌어올리다 보면 한 대 모아줄 수 있는 그 고리 그 부분이 끝부분요? 아니 위에서 손목 손목. 잡는 부분에서 이게 타고 올라오면서 조아주는 네, 한 대 모은다는 뜻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별이 뜻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별이 동인 모임에서 한 10명 정도 지금 현재 남짓됐는데 한 6년 그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옴니버스식으로 같이 실었습니다. 수필도 같이 있고 그 안에 뭐 소설도 또 소설은 아직까지 쓰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번에 또 3월에 또 제 2집을 또 발간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 별이 동인 따면에 네. 제가 사실은 촌놈이거든요. 50살 될 때까지 네네. 서울에 한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촌놈. 그래서 별이 동인을 만나고 인사동이라는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또 출판 기념회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별이 동인에 간다고 처음에 문을 열고 나서니까 집에 식구가 뒤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따 촌놈 출세했네. 한양 가신다고? 예, 예. 그래서 이 별이 동인은 지금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앞으로 또 끝까지 하고 또 더 좋은 책을 만들려고 독자 앞에 다가가려고 더 풍성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동에 가셨을 때 이렇게 처음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그때 등단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사실상 이 문학이란 예술 쪽에 가면은 좀 지식들이 높으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염려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죠. 가면은 저도 너무너무 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성격이 좀 창의성이 좀 있어요. 도전의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성별을 가리지 않고 뭐 남자분들도 처음 만난 사람 기대가 상당히 되는 그런 제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걱정은 조금 됐지만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발걸음을 가서 만났는데 좀 딱딱하더라고요. 이렇게 시를 쓰신다거나 글을 쓰신다 생각하면 저희들도 좀 분위기가 차분하고 또 엄숙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좀 분위기 역할 좀 하셨어요? 아예 당연하죠. 저도 뭐 술을 뭐 대백이는 아닌데 그래도 가끔 한 잔씩을 먹는 사람인데 사실 거기 갔더만은 점심 식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래 합평이란 거 하거든요. 합평이란 뭐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전부 다 이제 자기 작품을 가져와가 신작을 가져와가 거기서 토론하면서 고칠 거 고치고 첨삭하고 하는 그 자리인데 그냥 식사만 하고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 소주 한 병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전부 다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꿋꿋했죠. 술을 한 병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그분들이 또 점잖으신 분이니까 단호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박 시인님 드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또 맥주를 한 병 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소위 말하는 소맥을 조금씩 사가지고 한 잔씩 쭉 돌렸거든요. 앵글 정말 속된 말로 개눈 감추듯이 먹더라고요. 다 마음은 있으셔도 또 서로 눈치 보느라고 아마 말씀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갈 때는 꼭 술이 나옵니다.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좋아하시는 또 시인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예, 그럼요. 선생님 좀 이렇게 시를 보다 보니까 또 아내에 대해서 또 시를 쓰신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또 아내에 대해서 시를 쓰신 거 좀 낭독 좀 하나 해주실래요? 조금 부끄러지면 팔불처럼 뭐 그 옛말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팔불처럼 말은 아니거든요.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가 또 신랑 사는 건 당연지사인데 그렇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옛날 사상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아무튼 하겠습니다. 아내의 가방, 박상조. 아내와 내가 대출 문제로 은행을 간다. 창구에 앉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할 일이란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직원들이나 요즘 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무음으로 떠들고 있는 저 경제 TV나 보고 있는 것. 한참 동안 죄인 같은 시간이 흐르고 조금은 지겨운 듯 옆눈을 살짝 돌리는데 잠깐 물 밖으로 나온 아내의 가방이 입을 쩍 벌린 채 마지막 에어포켓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 흐름하고 유행 다 지난 디자인으로 누대에 걸쳐 한 점부 걸음없이 살아보겠다며 티끌만한 몇 개의 통장들과 운막 같은 반쪽짜리 아파트 한 채를 꽉 물고서 금쪽 같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껏 한 번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한 한 여자의 눈물까지 고스란히 차마 말 못할 주범인 양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저 수습대같이 부스개진 얼굴 앞에서 나는 무엇 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아내를 살그머니 쳐다보는데 때마침 아내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끝났음을 알린다. 나도 화답한다. 당신과 똑 닮은 미소를 보내며. 이거 시를 쓰시고 사모님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봅디다. 잘 안 보세요? 그래도 사모님 위해서 쓰신 글이니까 또 사모님. 근데 안 보는 척 해도 제가 이제 출근하고 제 서재에 가면 제 이제 그 책상에 이래 이제 시를 태고 한다든가 어제 썼던 거 이런 걸 좀 절비하게 좀 늘려가 있어요. 저는 좀 다른 거는 깔끔한지 몰라도 그건 좀 정리가 하기 싫더라고. 왜냐 그 느낌 그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근데 이제 오면은 저녁에 오면은 아내가 다 치워놨어요. 치워놓은 거 보면은 그냥 치운 게 아니고 다 읽어보고 치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 안 해도 다 읽어보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되게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시를 쓰다 보면 또 시 쓰는 시점이라든가 또 시의 색깔 또 시를 쓰실 때 또 영감을 얻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시라는 게 이 정의를 내리기는 상당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어렵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시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는 그 인간이 우주에서 나와서 개인이 태어나가지고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우주로 넓게 다시 또 태어나고 윤회하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순례길에서는 순례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구도자나 구도의 길이나 모든 뭐 문학뿐만 아니고 모든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그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아니면 예술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쓰는데 물론 시도 희극이고 뭐 비극이고 이랬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살면서 희극과 비극을 나눈다면 아무래도 희극보다 비극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서 예술성을 따질 때는 보통 비극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쁘고 좋은 일은 누구든지 혼자 웃어도 되거든. 너무 좋을 때는 볶음 맞았을 때 뒤에서 혼자 웃습니다. 누가 볼까봐 몰래. 예. 근데 이제 아프고 힘든 통증, 그런 서민 취약계층이나 또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가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통증을 몸 안에서 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게 말은 하되 말은 하지 않는 게 이 시거든요. 그 이제 웃는 그 슬픈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안에 눈물 폭탄이 안에 들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뭐 아니야말로 뭐 암덩어리도 되고 화병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 눈물 폭탄을 터뜨려주는 내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술이거든요. 특히 예술 중에는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게 최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끌어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나 책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픈 사람들을 울어야 되거든. 울지 못하고 혼자 꿍꿍하는 사람들을 울리게 만들어야 우리 책무단 말이지. 그걸 눈물 폭탄을 터뜨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다는 거죠. 뭐 이제 달콤한 사랑 시가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또 읽기가 또 그게 편하기는 편한가 보더라고. 근데 이 글 자체가 의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카타르시스 그 눈물의 정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탈무드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몸은 비누로 씻고 마음은 눈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만들게 빼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도 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독자들을 자꾸 울리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뭐 어떤 사람들은 비극적인만 자꾸 쓴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지. 기쁜 시, 사랑 시만 써서는 또 제가 또 제 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해줘야만이 좀 되지 않나. 제가 쓰는 글의 시점은 그렇게 좀 잡고 나갑니다.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시를 쓰셨잖아요. 저 이제 조리사 하시면 또 음식에 대한 또 시도 한 편 정도는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있으세요? 예, 있는데, 오늘 출력은 안 해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자기 시인이라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자기가 생업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 대부분 많아요. 많은데, 근데 사실 같이 매치시키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우선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몇 편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쓴 것도 겉절이를 위하여라고 제가 이제 검색어에 이제 올라가면 제일 앞면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이래 내 겉절이 같은 사람, 응? 주류가 못 되는 겉절이 같은 그러신 분들도 이제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알레고리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를 쓰기도 하죠.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또 많은 시도 또 알게 됐고, 또 시의 정의라든가, 또 영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됐어요. 아이고, 별 말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선생님 이제 앞으로 또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제 개인 시집을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아직까지 제가 등단 지금 한 5, 6년 차 되겠네요. 5, 6년 차 되는데, 사실 시인이 시집이 없다는 거는 정말, 홈리스, 신혼숙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역할이 시집을 가지고 있는 역할하고 없는 거하고 훨씬 또 차이가 나거든요. 남이 보는 데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먼저 시집을 이래 내놓은 사람들을 성급하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또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또 물론 뭐 자랑이 아니라 또 당연히 또 오래 했다가 내놓은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때 돼가지고 부끄럽거나 뭐 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다듬고 좀 더 태고하고 독자들한테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독자들이 함부로 글이 아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좀 계속 더 태고를 해가지고 아마 한 2년 뒤에는 좀 개인 시집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때 못 내면은 또 죽을 때 하나만 내도 되잖아요. 근데 꼭 시집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집을 가져야지. 이렇게 전세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맨날 내려고 합니다. 그때 돼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선생님 계획하신데 2019년도에는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시고요. 아까 오늘 읽어주신 또 툰투라, 또 아내의 가방, 예, 제가 다시 한번
부끄러운 글이 많은데 뭐 제가 더 좋은 걸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도를 보여주시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